자, 그러면 이제 2교시 보죠. 2교시는 우리 부동산학 전범위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할 거다. 물론 이제 설명하는 내용들은 다 시험에 나오는 용어들과 내용들이에요. 다 알면 너무 좋은데 오늘 뭐 이걸 듣고 뭐 다 내 걸로 만들기는 어렵겠지만 듣고서 이런 거구나 라고 학교는 이렇게 공부하겠구나, 재밌겠네 라고 이렇게 앞으로 공부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욕이 좀 생겨났으면 좋겠다. 자, 첫 번째 1편은 1단원부터 8단원까지 부동산 학 개론이 구성되어 있는데, 자, 부동산 학의 개론이에요. 개론. 개론은 이제 전체 줄거리를 간략하게 각 단원마다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넓게 이런 거다라는 구성을 좀 더 설명해 주는 그런 학문을 개론이라 그래요. 그래서 부동산학에 대한 개론, 전체 줄거리를 간략하고 넓게 공부하는 학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1단원이 부동산학 총론, 부동산학의 전체 줄거리가 이렇게 생겼다를 얘기해 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다 앞에 부동산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부동산 경제론, 부동산 시장론, 부동산 정책론, 이것들이 다 합쳐져서 이것들은 뭐냐면 부동산에 대한 기초 지식이에요. 부동산에 대한 기초 배경 지식을 얘기하는데, 이걸 가지고 뭘 하려고 배운 거야? 라고 했을 때 뭘 하려고? 이거 화살표가 얘죠. 얘. 투자를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투자는 왜 한다? 돈 벌려고.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내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결정하는 걸, 우리가 뭔가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걸 학문적 용어로 의사결정이라 그래요. 이 단어도 시험에 나오는 단어예요. 그래서 학개론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이 뭐야? 그럼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단원이 투자론이에요. 투자론. 근데 투자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부동산은 고가다 보니까 그럼 돈을 빌려야 되겠네. 돈을 빌리는 과정, 이걸 자금을 융통한다를 줄여서 뭐라고 하냐면 금융이라 그래요. 금융은 자금 융통을 줄여서 금융이라 그래요. 가장 대표적인 금융의 얘는 대출이겠지. 대출. 부동산은 고가다 보니까 내 돈만 가지고 투자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자금을 융통해서 이걸 투자를 할 건데, 마찬가지로 금융을 할 때는 의사결정이 필요해요. 얘도 의사결정이 필요해요. 어떤 의사결정이 필요할까요? 돈을 빌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뭘 고민해야 돼요? 내가 돈을 빌려서 투자했을 때 돈을 벌 것 같아. 이걸 수익률이 얼마큼 나올 것 같은데 빌린 대가를 줘야죠. 뭐예요? 이자지. 이자. 은행 이자를 줘야 돼요. 근데 돈을 빌려서 투자해서 5%가의 수익이 나왔는데 이자가 7%야. 그럼 빌려야 돼, 안 빌려야 돼? 안 빌려야 되겠지. 그런 이자율을 고민하면서 여기에 의사결정이 필요할 거예요. 이게 금융론이라는 거고. 그래서 학개론의 가장 중요한 건 의사결정 단원이 투자론과 금융론인데, 이게 중요한 단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학에서 부동산 개발이라는 게 있는데, 부동산 개발. 부동산을 개발했다는 건 건물 짓는 거예요. 우리가 토지 개발, 부동산 개발, 무슨 뜻이야? 라고 했을 때,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토지를 조성해서,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을 택지라 그래요. 택지로 바꾼 다음에 건물을 건축해서 이걸 분양해서 새로 진 건물을 판매하는 걸 분양이라 그래요. 분양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걸 개발이라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토지 개발이 뭐야? 부동산 개발이 뭐야? 이렇게 얘기하면 건물 지어서 돈 버는 거야. 건물 짓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을 하고 개발한 부동산을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잘 팔아야 돈도 벌 거니까 분양을 영어로 마케팅이라 그래요. 마케팅. 잘 파는 전략, 마케팅을 배우는 게 7단원. 자, 이걸 잘해야 투자나 금융을 통해서 버는 돈이 좀 많아질 거예요. 자, 그리고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을 알아야, 이 가치가 얼마나 될까를 정확히 판단을 할 줄 알아야 투자를 잘하겠지. 그래서 얘는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단원이라 그래요. 의사결정 지원 분야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거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감정평가,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단어예요. 가치를 평가하는 단어는 얘가 화살표가 이렇게 갔다는 건, 여기에 집중됐다는 건, 사실 부동산학을 배우는 이유는 투자와 금융을 올바르게 의사결정하기 위해서 이런 부동산과 관련된 지식을 알고 이걸 도와주는 개발관리와 감정평가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부동산 학개론의 내용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전 범위가 전체가 3개를 구성하고 있는데, 각각에서 뭘 배우는지 우리가 이제 하나씩 좀 따져볼 거예요. 첫 번째, 자, 1편에 부동산학 총론이 있는데,
이걸 메모를 해도 괜찮고 그냥 듣기만 해도 괜찮아요. 다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제가 이 단어는 꼭 기억해놔야 돼요 라고 하면 색깔 있는 색깔로 제가 판사를 할 거니까 그런 단어 정도를 메모해놨다가 오늘 2교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자 1편에서 자 부동산학 총론 이렇게 되는데 전체 줄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산학에 대한 전체 줄거리. 그럼 첫 번째 부동산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부동산은 뭘 얘기하는데 라고. 자 부동산의 개념이에요. 이게 부동산의 개념. 먼저 이제 부동산이 뭔지는 알아야 되겠죠. 부동산이 뭘까요? 동산과 부동산 두 개가 있는데 동산은 움직일 동자를 써서 움직이는 자산, 움직일 수 있는 자산이고 부동산은 부동 움직이지 않는 자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자산은 뭐가 있을까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토지와 건물이겠죠. 토지와 건물. 근데 우리가 이제 자 대표적 토지 건물인데 이렇게 되면 너무 협소한 의미예요. 좀 더 광범위하게 학문적으로 이걸 좀 넓게 이해하려면 토지와 토지에 붙어져 있는 물건들이라고 표현해요. 토지에 붙어져 있는 물건들. 그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정착물이라 그래요. 정착물. 이걸 그래서 토지 정착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민법에서는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면 건물뿐만 아니라 건물 토지에 붙어져 있죠. 나무도 토지에 붙어져 있네. 울타리도 토지에 붙어져 있어요. 도로도 토지에 붙어져 있고 다리도 토지에 붙어져 있어요. 다 토지에 붙어져 있는 걸 우리가 이걸 정착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정착물이 건물을 의미하는 거고.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그러면 토지는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토지를 이제 여러 토지가 있는데 사용 용도에 따라서 무슨 토지 이렇게 분류를 할 거 아니에요. 감정평가상 분류를 배울 거예요. 감정평가에서는 토지를 이렇게 분류해 라고 얘기하는 거. 예를 들면 아까 건물 지을 수 있는 거, 우리 건물이라고 하면 세 가지 용도 중요해요. 용도. 자, 네, 중요한 단어는 노란색으로 쓸게요. 용도라는 말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건데 뭐 알고도 있겠지만 이용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용 방법을 용도라고 얘기해요. 용도. 많이 나올 거예요. 학개론에서. 용도는 이용 방법이에요. 그럼 건물을 용도에 따라서 어떻게 구분할 거냐, 건물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구분할 거냐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주택이냐 상가냐 공장이냐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주상공 이렇게 얘기할 건데 이건 건물을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거예요. 주거용으로 이용할 거냐, 아니면 상가는 왜 지을까요? 상가 왜 지을까? 돈 벌려고 짓겠지. 수익성을 위해서 건물은 이걸 상가라고 하고, 공장은 왜 그럴까? 왜 만들까라고 했을 때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생산하기 위해서 생산용으로 쓰는 걸 건물을 공장이라 그래요. 이걸 우리가 구분할 때 건물을 용도에 따라서, 이용 방법에 따라서 주상공 대표적으로 세 가지 구분하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어쨌거나 용도 이런 단어 개념은 알고 있어야 되고, 토지를 이제 각각의 용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구분할 거예요. 또 주택도 구분해요. 모든 건물을 구분하면 좋긴 하겠는데 모든 건물을 구분하기에는 부동산이 너무 범위가 넓어지니까 우리 가장 중요한 필요한 주택만 분류를 해보는 것이, 주택은 어떻게 분류될까?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단독이냐 공동주택이냐 이렇게 법령을 근거해서 구분하는 걸 배울 거고, 자, 세 번째가 이제 오늘 시간이 되면 세 번째 3교시에 배울 건데 토지의 특성이 있어요. 토지의 특성. 토지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성질을 특성이라 그래요. 쉽게 표현하면 토지의 특성. 토지만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네 가지가 있는데, 토지는 움직이지 않죠. 이걸 부동성이라 해요. 부동성. 토지는 만들 수 있을까요?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만들 수가 없어. 만들 수 없어. 선생님, 간척 사업하면 토지 만들 수 있지 않나요?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간척 사업은 만든 게 아니라 원래 물 아래에 토지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물이 있어서 이용을 못했던 걸 물을 막아서 이용할 수 있게 바꾼 거지, 없는 토지를 만든 게 아니에요. 물 아래 토지가 있었죠. 그러니까 토지는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걸 증가시킬 수 없다. 그래서 부증성이라 그래요. 부증성. 자, 토지는 마모 파손이 있을까요? 마모 파손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토지는 마모 파손이 없어. 토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선생님, 물에 잠겨가지고 없어지기도 하잖아요. 아니죠. 물에 잠겨서 땅은 있는데 이용만 못하게 된 것뿐이지 토지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토지는 없어지지 않아요. 마모파손이 없다. 이걸 영원히 계속된다. 그래서 영속성이라 그래요. 영속성. 단어 뜻 알고 있어야 돼요. 영속성. 같은 토지는 있을까요? 같은 토지. 같은 토지. 완전 똑같은 토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모양이 똑같고 성질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옆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 그 특성들이 달라지고 여러 가지 개별적 요인이 다 달라서 똑같은 토지는 없어요. 같은 토지가 없다, 다 개별적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걸 개별성이라 그래요. 개별성.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특성이 있지만 우리 학문에서는 시험에 나오는 건 이 4개가 대표적으로 토지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앞글자로 이제 외우긴 하는데 이런 건 뭐 암기 코드라고 할 건 없어요. 그냥 어차피 자연스럽게 외워질 거니까. 근데 그냥 이제 토지 특성 얘기 나오면 제가 부부연계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이렇게 4개를 얘기할 거예요. 이건 시험 문제 나오는 내용이니까. 단어 뜻 해석할 수 있어야죠. 부동, 움직일 동자에 움직이지 않는다. 토지는 움직이지 않는다. 부증, 증가시키지 못한다. 만들지 못한다. 영속, 영원히 계속된다. 영원히 계속된다는 의미가 없어지지 않는다. 이걸 마모파손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마모파손이 되지 않는다. 소모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모되지 않는다. 개별성, 개별적이다. 다 다르다. 같은 게 없다를 개별적이다. 이렇게. 자,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부동산학 총론 1단원의 내용이에요. 부동산이 뭔지 이걸 배울 거고, 토지는 어떻게 분류되고 주택은 어떻게 분류되는지, 그다음에 토지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성질은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는 어떤 것과 관련이 돼 있는지, 어떤 현상을 야기시키는지를 배우게 되는 것이 총론. 쉬운 단원이에요. 우리 학교론 중에서 가장 쉬운 단원은 7단원 개발관리론. 이건 그냥 뭐 보면 답 나오는 거고, 2번째 쉬운 단원이 부동산학 총론. 뭐 어렵지 않아요. 뭐 금방 여기에 보통 3-4문제 나오는데 다 맞을 수 있어요. 뭐 어렵지 않게. 자, 2번째가 이제 경제론인데, 얘가 이제 첫 번째 여러분에게 약간 고난의 시간을 좀 만들어주는 단원이에요. 경제론, 경제. 뭔가 좀 느낌도 싹 뭔가 좀 싸해요. 경제. 일단 봅시다. 경제가 뭔지.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용어를 좀 우리 해석해야 되는데, 2번째 2편의 경제론, 부동산 경제론이에요. 부동산 경제론. 자, 제가 노란색으로 쓸 건데 이건 1년 내내 여러분이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1년 내내 무조건 제가 뭐예요 얘기할 때마다 바로바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부동산의 경제활동이 뭐냐? 부동산의 경제활동. 원래 경제라는 개념은 좀 포괄적인 용어긴 한데 뭔가의 노력을 통해서 내가 효용, 만족을 이루기 위한 행위들을 다 경제활동이라 그래요. 근데 대표적인 경제활동은 사고 파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가 좋다, 사고 파는 게 잘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활동이 뭐냐 그러면 앞으로 경제활동은 수요 공급을 얘기해요. 수요와 공급. 수요는 살려는 거, 공급은 팔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당연히 우리는 대상은 부동산을 보는 거예요. 부동산 수요 공급 얘기하는 거예요. 이 수요 공급을 합쳐서 수급이라 그래요. 수급. 그래서 수급이 뭐야? 그러면 수요와 공급을 줄여서 수급이라 그래요. 수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급. 자, 그러면 수요 공급이 일어나는 공간을 뭐라고 할까요? 수요 공급이 일어나는 공간, 사고 팔리는 공간을 뭐라고 한다? 시장이라고 해요. 물론 이게 눈에 보이는 시장일 수도 있고 형이상학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자본시장 같은 것도 있지만, 수요 공급이 일어나는 그 공간을 뭐라고 하냐면 이걸 시장이라 그래요. 시장. 시장. 우리 학교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시장이에요. 시장. 시장이 뭐야? 그러면 수요 공급이 일어나는 공간을 얘기해. 수요 공급의 공간을 이걸 시장이라고 한다. 그럼 수요 공급이 활발하게 일어날 때도 있고 잘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죠. 수요 공급의 정도가 있어요. 잘 일어나냐? 잘 일어나지 않을 거냐? 이걸 뭐라고 얘기할 거냐라고 할 때 이걸 경기라 그래요. 경기. 수요 공급이 잘 일어난다. 경기가 좋다 그래요. 호황이다. 수요 공급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경기가 나쁘다. 불황이다. 이렇게 침체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경기는 멈춰져 있을까요? 변할까요?
단 한 번도 멈춰져 있는 경우가 없어요.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끊임없이 움직여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경기는 변한다. 경기 변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기 변동. 앞으로 우리 학계론 공부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시장이라는 단어가 이제 앞으로 시험에서 뭔가 단어를 찾는데 시장 나왔어. 근데 출제자는 이 시장을 눈에 보이지 않게 속이려고 할 때 뭘 쓰냐면 수요 공급을 써요. 또는 경기 변동을 경기라는 말을 써요. 이 경기 수요 공급은 시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제 활동에 관련된 것이 수요 공급인데 수요 공급의 원리를 배우는 것이 경제론이에요. 수요 공급 원리. 경제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배워요. 뭐 어렵지 않아요. 사실 이게 끝이야. 수요 공급의 원리. 수요 공급의 원리. 자, 근데 중요한 거 하나만 우리가 접근을 해보죠. 근데 여기서 이 단어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해가 필요한 단어라 그랬어요. 이해. 그냥 암기가 되는 게 아니라 이해. 수요는 살려고 하는 거예요. 공급은 팔려고 하는 거고, 우리는 수요 먼저 정확히 배운 다음에 나중에 이제 공급에 대해서도 조금 배우는 거고, 시험은 80% 이상이 다 수요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런 말을 써볼게요. 수요 법칙. 용어예요. 개념이야. 의미를 알아야 돼요. 수요 법칙. 수요는 뭐다? 살려고 하는 거야. 살려고 하는 거. 법칙이래요. 법칙은 뭐죠? 법칙. 일반화시킨 걸 법칙이라 그래요. 법칙이라는 건 물론 예외도 있을 수 있어. 예외 없는 법칙이 없지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예외는 우리가 배우지 않아요. 이건 좀 더 깊게 공부할 때만 예외를 배우는 거고, 그럼 법칙이라면 모든 재화나 모든 현상에 들어맞는 일반화된 원리를 얘기할 때 법칙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 수요는 법칙이 있다는 얘기네. 맞죠? 수요는 법칙이 있어요. 모든 재화가 다 들어맞는 법칙이 있대요. 자, 기본적인 법칙이 뭐냐면 비싸면 산다 안 산다? 안 사. 이게 수요 법칙이에요. 수요 법칙은 비싸면 안 사는 거예요. 모든 재화는 비싸면 산다 안 산다? 안 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수요 법칙이에요. 모든 재화예요. 예외는 있긴 해. 근데 이건 경제학 원론을 배울 때 배우는 거고, 우리 부동산학에서는 딱 얘만 배워요. 비싸면 안 산다. 비싸면 안 산다. 이걸 우리가 좀 더 도식화시켜서 간단하게 표현하면 가격이 올라가면 사는 양이, 수요량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수요 법칙이에요. 이거 우리가 얘기할 때 두 개의 관계가 있어. A와 B가 연관되어 있는데 A, B의 연관성을 볼 때 하나가 커질 때 하나가 작아진대. 반대로 간대. 이걸 무슨 관계라고 하냐면, 그러면 가격과 수요량은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라고 얘기해요. 반비례 관계. 이 반비례를 마이너스 관계라고 얘기하고, 이 마이너스를 한자로 부라고 읽어요. 부. 플러스는 정이라고 읽고 마이너스는 부라 읽어요. 그래서 부의 관계라고 얘기해요. 부의 관계. 이걸 좀 더 학자들이 이제 간단하게 표현하려고 영어를 좀 써요. 기호를 쓰는데 가격을 영어로 프라이스라 그래요. 프라이스. 그래서 프라이스, P가 높아지면 수요량, 양을 영어로 뭐라고 하면 퀀티티라 그래요. 퀀티티. Q라고 써요. Q. 근데 이 Q가 수요량인지 공급량인지 모르잖아요. 이 수요를 얘기할 때는 디맨드라고 해요. 영어로 디맨드. D를 써요. D. 이 양은 Q고, 그래서 QD 이렇게 쓰면 수요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외워야 돼요. 이 기호는 나중에. 오늘 배우는 건 다 외울 건 아니야. 아, 이런 거구나. 이런 걸 배우는구나. 이런 원리를 배우는구나 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뭐 한다? 줄어든다. 반비례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중학생도 있는데 잠깐 생각해보죠. 그래프가 좀 나오는데 수요 곡선을 그리려고 세로축을 P라고 썼어요. 가로축을 Q라고 썼어요. 근데 반비례래. 반비례. 하나 커질 때 줄어든다는 거죠. 그럼 얘 모양이 오른쪽이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일까? 아니면 오른쪽이 이렇게 내려가는 모양일까? 이렇게 해석할 때 반비례는 모든 곡선이 다 오른쪽이 이렇게 내려가 있는 곡선이에요. 오른쪽이 내려가 있는 곡선. 이거 왜 그러냐면 한번 잠깐 생각해보죠. 오른쪽 내려가 있는 곡선이 얘가 수요 곡선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화살표가 위로 돼 있으니까 올라가면 가격이 커지는 거예요. 이 안에 올라가면 커지는 가격이, 내려가면 가격이 낮아지는 거고, 여기 있는 것이 오른쪽 가면 양 많아지는 거예요. 왼쪽 가면 양이 적어지는 거죠. 이게 그래프 보는 방법이에요. 화살표가 위로 돼 있고 오른쪽 돼 있잖아요. 올라가면 가격 높아지는 거고,
오른쪽 가면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 점이 두 점이 움직일 때를 생각해 보면 얘가 얘로 가려면 올라가야 돼. 맞죠? 비싸면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왼쪽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싸면 살까요 안 살까요? 사겠지. 싸면 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이게 반비례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공급 곡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비싸면 팔까요 안 팔까요? 팔겠지. 비쌀 때 팔아야 돈 버니까. 그럼 여기가 P고 여기 Q에 공급은 서플라이라고 얘기하는데 얘 모양은 비싸면 판다. 비쌀 때 공급량이 증가해야 되겠네. 비례관계이겠죠. 비례관계. 그럼 모양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오른쪽에 올라가야지. 이렇게 돼야 돼요. 여기에서 예점으로 가려면 비싸면 판다. 오른쪽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례관계는 모든 그래프가 커질 때 커지면 오른쪽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모양이에요. 모든 그래프가 반비례면 오른쪽 이렇게 내려가 있어요. 그럼 한번 해석해 봅시다. 우리 그런 거 있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런 말이 있어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리스크는 위험이고 리턴은 들어오는 수입을 얘기해요. 위험이 클수록 수입도 어떻다? 클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위험이 클수록 수입도 크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무슨 관계? 비례관계. 비례관계죠. 정의관계. 그러면 위험과 수익의 그래프가 이렇게 보죠. 여기에 수익이 있고 여기에 위험이 있다라면 얘 모양은 오른쪽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가야 되겠지. 비례관계면 오른쪽에 올라가는 그래프가 돼요. 이런 걸 이제 투자론에서 배울 건데 어쨌거나 그래프를 해석할 때 나중에 꼼꼼히 잘 설명해 주겠지만 여기 있는 값과 여기 있는 값이 반대 관계가 있다. 그럼 오른쪽이 내려가야 돼요. 반비례 곡선이 돼야 되고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게 비례 관계가 있다. 그럼 곡선 오른쪽이 올라가야 돼요. 이 원리를 이해하고서 외워야지. 그냥 무조건 수요모 오른쪽 내는 거 수우하 이렇게 외우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를 해석하기만 하면 당연히 그렇지라고 이렇게 머릿속에 해석이 돼야 돼요. 자, 어찌됐거나 수요 법칙 비싸면 안 산다 이거 배우는 거야. 이거 별거 아니죠. 근데 이거를 좀 더 이제 여러 단계에 걸쳐서 배우긴 할 건데 하나 잠깐 소개할게요. 자, 경제론에서 배우는 건 수요 공급의 원리를 배우고 경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경기 변동을 배우는 게 경제론이에요. 경제론. 이 공간이 일어나는 거, 이것들이 일어나는 공간을 시장이라고 한다. 이 용어는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니까 이거 1년 내내 제가 물어보고 계속 공부할 거예요. 이것만 알아도 많은 것들이 답이 풀릴 거예요. 그래서 이 용어들은 정리해 놓고 잠깐 수요 법칙에 대해서 잠깐 한 번만 우리 조금만 더 한번 제가 해석 한번 해볼게요. 욕심 좀 내보면 A라는 재화가 있어요. B라는 재화가 있대. 재화가. 그래서 A의 가격이 비싸면 A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무슨 법칙? 수요 법칙. B라는 녀석도 있대. 얘가 비싸면 B도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법칙이니까 모든 재화 들어맞아야 되겠죠. 그렇죠? 모든 재화는 다 수요 법칙에 의해서 비싸면 안 산다가 적용돼야 돼요. 자, 그런데 A라는 재화는 가격이 10% 오를 때 얘가 조금 안 샀어. 이렇게 조금만 안 샀어요. 이럴 수도 있죠. 그래서 10% 오를 때 얘가 5% 안 샀어. 근데 B라는 녀석을 봤더니 얘가 가격이 10% 올랐는데 이 안 사는 양은 이렇게 해서 거의 뭐 50% 안 사게 됐대요. 이런 재화도 있고 이런 재화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쌀이야. 쌀 생필품이에요. 소주 생필품이잖아요. 가격이 2배 올랐어. 10배 올랐다고 봅시다. 10배. 안 사는 양이 10배 줄까요? 그렇지 않아. 소주 없으면 다 그냥 난리가 나. 다 죽어. 가격이 10배 올라도 조금밖에 안 사는 양이 조금밖에 없어요. 그런 재화가 있죠. 자, 그런데 만약에 사치품이에요. 사치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산을백이라고 하죠. 산을백. 산을백. 뭐 산을백은 너무 좀 특수한 경우긴 하지만 너무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어찌되거나 사치품이 얘가 2배가 올랐대. 그러면 안 사는 양이 엄청 줄어요. 지금 필요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싸질 때 사야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사치품 같은 경우는 조금만 올라도 엄청 안 사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가격이 똑같이 변해도 안 사는 양이 이렇게 다르게 움직이잖아요. 그럼 학자들은 이 재화와 이 재화에 뭔가 차이가 있잖아요.
수요 법칙은 누구나 다 모든 재화가 적용되지만 가격에 따라서 양이 변하는 정도가 달라요. 이걸 구분을 할 필요가 있었어요. 뭘로 구분하냐? 이걸 가격 탄력성이라는 걸로 구분을 해요. 가격 탄력성. 우리가 탄력적이라는 건 고무줄 탄력적이다. 많이 늘어나고 많이 줄어들 수 있는 게 탄력적인 거예요. 이럴 때 얘는 양이 조금밖에 안 변했어. 얘는 양이 많이 변했죠. 얘는 탄력적이지 않다.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재화는 탄력적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미 결론이 나오긴 했는데, 그럼 이제 문제. 경제론에서는 가격이 중요할까요? 양이 중요할까요? 이거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제가 놀랄 정도로 다른 데서 공부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1년 공부했는데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가격이 중요할까요? 양이 중요할까요? 양이에요, 양. 그냥 가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경제론에서 얘기하는 건 가격은 하나의 원인에 불과하고, 경제론에서는 양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따져보는 게 이게 핵심이에요. 가격은 하나의 원인이고, 경제론은 수요량이나 공급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려고 하는 게 이게 경제론의 핵심 내용이에요. 얼마나 많이 안 사고 얼마나 많이 팔 거냐, 이걸 따지는 것이 경제론이에요. 그래서 가격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가격이 시장에서 형성되어 가지고 여러 기능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것도 배우긴 하겠지만, 사실 경제론의 기본 원리는 가격 원인이고 양이 어떻게 변하냐가 사는 거야 안 사는 거야, 조금 변하는 거야 많이 변하는 거야, 이게 핵심 내용이에요. 이걸 이제 판단하려고 경제론을 배우는 거예요. 간단히 이제 뭐 대충 보더라도 뭔가 있겠네, 뭐 있어 보이잖아요. 네, 그런 것이 이제 경제론이었어요. 자, 세 번째 이제 시장론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경제활동은 수요와 공급, 수급을 얘기했어요. 이 수급이 일어나는 공간을 뭐라고 한다? 시장이라 그래요. 시장. 뭐 시장론은 좀 간단하긴 해요. 여기다 바로 판사할 테니까. 시장 내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 그래요.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 그래요. 자, 이 단어도 한번 해석해 볼게요. 경쟁이 불완전하게 있대. 경쟁이 불완전하게 있대요. 그럼 많이 있는 걸까요? 조금 있는 걸까요? 둘 다는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를 탁 해봐. 많이 있는 거야? 조금 있는 거예요? 불완전하게 있대. 불완전하게. 조금 있는 거예요. 경쟁이 제대로 일어나고 있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 경쟁은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누구나 다 참여해가지고 누구나 다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이고, 불완전 경쟁은 경쟁을 많이 못한대. 그러면 시장에 참여한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지. 적으니까 경쟁을 조금 하겠죠. 이런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독과점 시장이라 그래요. 독과점은 수요자나 공급자가 일부 소수를 차지하고 있을 때 독과점이 일어나요. 그러면 독과점이 일어나면 마음대로 팔 수 있겠네. 맞죠? 공급자가 한 명밖에 없어. 독점하고 있대. 그러면 시장 논리 무시하고 나는 그냥 무조건 이렇게 팔 거야. 예를 들면 빵 하나가 원래 경쟁자가 많을 때는 1,000원이었는데 나 혼자밖에 없어. 빵 파는 사람이 다 사라졌어. 부도가 났어. 그럼 나 하나 빵 1,000원이면 될 것을 10,000원 주고 팔아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독과점이 일어나면서 역시 초과윤이 생겨나겠죠. 우리 부동산 시장도 그래요. 부동산 시장도 불안정 경쟁이 일어나니까 이걸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독과점 시장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뭔가 문제가 많이 일어나겠네 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시장론에서는 부동산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들이 있어요. 이제 한 150년 정도에 걸쳐서 그 과거에 천재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야, 토지 임대료는 이렇게 생겨나는 거야, 도시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입지가 상가나 공장 이렇게 있는 게 좋은 거야, 이런 학자별 이론들이 배우는 것이 이제 시장론이에요. 여기서 이제 학자별 이론 암기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실. 자, 근데 넘어가서 우리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 경쟁이다 보니까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겠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시장이 실패했다 그래요. 시장 실패가, 불안정 경쟁이다 보니까 시장 실패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시장에 뭔가 문제가 생겨나고 있어. 그러면 정부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시장에 개입해야 돼요? 개입을 하겠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때 뭘로 개입하냐? 법을 제정해서 이걸 의무화시키면서 규제를 하는 것을 정책이라 그래요.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수단, 개입 방법을
정책이라 그래요. 정책을 들어서 이제 부동산 시장을 바르게 좀 바로잡으려고 정책을 펼치겠죠. 가장 중요한 주택이 있을 거고, 주택 정책이 있을 거고, 토지 정책도 있을 거고, 조세 정책도 있고, 기타 등등의 정책이 있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 토지 정책 같은 건 공법과도 많이 연관돼 있고, 조세 정책은 세법과도 관련돼 있지만 1차만 공부한 사람도 아무 문제 없게 제가 잘 설명해 드릴 거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정책은 시장에 문제가 있는 걸 바로잡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수단, 방법을 정책이라고 얘기해요. 정책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잠깐 보죠. 자, 부동산이라는 것은 이런 거고, 부동산 관련된 학문이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부동산의 개념과 토지나 주택의 분류, 토지의 특성을 배우는 게 총론. 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사고팔리는 수요와 공급이 일어나는 이 원리를 배우는 것이 경제론. 대표적으로 수요 법칙을 배워야 돼요. 비싸면 안 산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 1년 내내 할 거야. 비싸면 안 산다. 모든 재화에 들어맞는 거죠. 사과가 비싸졌어. 사, 안 사? 안 사. 귤이 싸졌어. 사, 안 사? 사. 감이 비싸졌네? 안 사. 배가 싸졌네? 사. 모든 재화예요. 그럼 모든 재화의 가격만 딱 제시하면 여러분 뭘 알 수 있어야 돼요? 사냐 안 사냐를 판단하는 게 이게 경제론 내용이에요. 하나만 제시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나만 제시하면 법칙이니까 우리는 머릿속에 생각해서 비싸면 안 사고 싸면 산다 연결지어서 해석해 나가는 게 경제론이고, 이 수요 공급이 일어난 공간을 시장인데 시장에 뭔가 문제가 많더라라는 거예요. 불안정 경쟁 시장이다. 독과점이 일어난다. 경쟁이 적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정책.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수단을 정책이라 그래요. 법을 제정해서 이걸 규제하는 과정을 정책이라고 한다. 그래서 주택에 대한 정책, 토지 정책, 조세에 대한 정책을 배우는 거고, 이 부동산의 지식을 왜 배웠어? 뭘 하려고? 라고 할 때 이걸 투자 잘하려고. 우리 학개론의 꽃이에요. 학개론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단원이고 가장 또 어려운 단원이기도 해요.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요즘 출제 비율이 조금 쉽게 나오고 있고, 뭐 이렇게까지 공부할 필요가 없는데 라는 정도로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출제자가 좀 어렵게 시험을 내겠다 그러면 투자로 문제가 많아지고 좀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어요. 어찌됐거나 투자를 잘해야 된다. 이게 재밌어요. 엄청 재밌어요. 너나 재밌지라고 하겠지만 한번 봅시다. 자, 5편의 투자론인데, 나중에 이제 자격증을 따가지고 중개업을 할 때 이게 구체적으로 이 학문들이 바로 내가 사용되기는 어렵지만 이 개념을 이해한다면 내가 시장을 바라보는 눈이나 내가 투자를 할 때 내 기본적인 성향 베이스가 달라질 수 있어요. 한번 잠깐 우리 고민해보죠. 자, 투자라는 걸 학문적으로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냐면, 투자는 왜 한다? 돈 벌려고 하죠. 이때 돈 벌려고 할 때를 좀 더 깊게 들어간다면 장래 벌 수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래 수익을 기대하는 거죠. 이걸 기대하고서 현재 지출하는 행위를, 이것과 교환하는 행위를, 이걸 투자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엄청 중요한 내용들이 숨어져 있는데, 현재 지출은 확실해요. 내가 현재 이 부동산을 사려고 5억을 지출한다. 5억. 확실해. 근데 장래 수익은 내가 이 부동산에 5억을 주고 샀는데 1년에 1,000만 원씩 벌려고 이렇게 투자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버는 수익이 장래에 있어. 장래.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해요. 이 장래라는 의미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어요. 불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학문적으로 투자의 위험이라 그래요. 그럼 투자는 무조건 위험이 있을까?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내가 얼마 벌 거라고 예상하고 투자를 했어. 가치가 얼마 오를 거라고 투자했지만 기대한 것과는 달라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이걸 투자의 위험이라고 얘기해요. 위험. 자, 그러면 장래 불확실한 수익과 현재 확실한 지출을 교환하는 행위인데, 이때 그러면 우리가 투자할 때 뭘 따져봐야 될까를 생각할 때 수익을 따져봐야 될까요? 수익률을 따져봐야 될까요?
수익률을 따져봐야 돼요. 정확한 얘기는 수익률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A, B가 있는데 A가 1년에 1억을 벌었어. B는 1년에 2억을 벌었어. 누가 투자를 잘한 거야? B가 잘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A가 1억을 투자해서 1억을 벌었어. B는 100억을 투자해서 2억을 벌었대. 누가 잘한 거예요? A가 잘한 거예요.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수익이 얼마나 크냐? 비율을 보는 거예요. 단순히 1억, 2억이 아니라 투자한 돈에 대해서 투자액에 대한 수익의 비율을 바라보는 것이 이거 수익률이에요. 그럼 수익률을 따져봐야지. 그러면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얼마 벌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이 기대 수익률이에요. 기대하는 수익률. 이건 장래죠. 미래 얼마 벌면 좋겠어 라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질문하면 어떤 부동산에 투자하는데 1년에 10%의 수익률이 예상되고 있어. 10%를 벌 것 같대. 투자할 거야, 안 할 거야? 할 거야, 안 할 거야? 할 것 같아? 아니, 다 할 거야? 아, 그래요? 좀 낮춰볼게. 1년에 6% 벌 것 같아. 할 거야, 안 할 거예요? 모르겠어?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투자 결정은 정해진 게 없어요.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10%도 야, 큰 거지. 투자할 만하지. 근데 어떤 사람은 부동산 위험하니까 10% 가지고는 안 돼. 위험하니까 경기가 달라지면 확 돈을 못 벌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니까 야, 적어도 예상되는 게 20% 30%는 돼야 투자하겠지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사람마다 투자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최소한 만족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수익률, 요구 수익률이 있어요. 이 요구 수익률은 사람마다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주관적이에요. 주관적. 이건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나중에 배울 건데, 그러면 둘 중에 누가 커야 투자를 할까? A라는 사람이 요구 수익률이 10%예요. 나는 10%만 벌면 투자할 만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예상되는 수익률이 15% 예상되고 있대. 투자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지. 무조건 요구라는 개념은 작아야 뭔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요구라는 얘기가 계속 나올 건데, 자, 이런 개념을 배우는 것이 이제 투자론이에요. 뿐만 아니라 중요한 개념이 이제 하나가 더 숨겨져 있는데, 사람들이 좀 어려워하긴 하지만 너무 재밌는 얘기예요. 현재 지출, 장래 수익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한다, 안 한다, 투자 결정을 이렇게 수익률로도 할 수 있어요. 야,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중에 기대가 요구보다 크면 투자할 만하지 라고 투자를 하겠죠. 만약 이렇게 된다면 투자를 안 하겠지. 자, 그런데 이제 기본적인 투자에 결정하려면 수입과 지출을 비교했을 때 누가 커야 돼요? 이게 커야 투자를 하겠지. 당연하죠. 이 기본 베이스 원리예요. 투자하려면 수입이 커야지, 지출보다. 자, 그런데 지출은 현재 일어나는 일이고 수입은 미래, 장래에 발생하는 일이에요. 그럼 화폐는 시간에 따라 가치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현재 내가 친구한테 1억을 빌려줬어. 친구가 웃으면서 야, 10년 뒤에 내가 1억 그대로 갚을게. 그럼 싸다기 때려야 돼. 그죠? 시간이 지나면 아무런 위험이 없더라도 은행에만 맡겨도 예금 금리만큼의 이자가 붙어요.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위험하지 않는 대가가 기본 예금 금리만큼은 붙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미래로 가면 금액이 커져야 돼. 맞죠? 그러니까 내가 장래 수입과 지출을 비교할 때 얘가 화폐가 시간 가치가 달라요. 그러면 당연히 얘는 미래 가면 커지는 거잖아. 당연히. 이렇게 비교해서는 온전한 투자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그러면 10년 뒤 1억을 현재로 땡겨오면 금액이 커질까 작아질까? 얘가 미래로 가면 커질 거고 미래를 현재로 땡겨오면 작아질 거예요. 이 작아진다는 걸 학문적으로 싸게 파는 마트를 뭐라 그래? 할인마트라고 하잖아요. 줄이는 걸 할인이라고 얘기해요. 할인. 그래서 얘를 수입의 현재 값으로 뭘 해야 되냐면 땡겨 와야 되겠네요. 금액이 작아지겠지.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할인한다라고 얘기해요. 할인한다. 그래서 지출을 할인하는 게 아니야. 수입을 할인해서 수입을 현재 값으로 바꿔서 수입도 현재값, 지출도 현재값 이렇게 비교해야 올바른 투자 분석법이지라고 얘기하는 걸, 이걸 투자 분석 기법 중에 유명한 할인법이라 그래요.
할인법. 정확히 얘기하면 할인현금수지 분석법이라고 하는데 줄여서 할인법. 이런 개념을 배우는 게 투자론이에요.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재밌어요. 재밌어. 이거 배워야 돼, 이걸.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내가 중개업을 하면서 이건 이렇게 쓰이고 브리핑 하는데 할인법을 쓰면 이게 금액이 얼마고 이렇게 하면 사람이 거기 이 새끼 짜증나네? 안 할지도 모르겠지만 내 스스로 이런 개념을 알고서 접근할 수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투자에 대한 개념들을 이렇게 배우는 것이 일부분 이렇게 했어요. 이 위험이 있으면 위험을 좀 줄여야 되겠지. 그렇죠? 투자는 언제나 위험이 따르잖아. 근데 위험을 줄여야 돼요. 위험을 줄이는 가장 전통적인 방법, 유명한 게 하나가 있어. 우리 분산 투자 들어봤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유가 쏟아지면 이게 엎어질 때 다 깨지면 안 되니까 여러 바구니 담아라. 이거 우리가 좀 더 학문적으로 영어로 썼을 때 뭐라고 하냐면 포트폴리오 효과라고 얘기해요. 쉽게 얘기하면 분산 투자 효과예요. 분산 투자 효과. 분산 투자를 하면 위험이 줄더라라는 걸 배울 거예요. 어떻게 위험이 줄어드는데를 원리적으로 배우는 게 이제 투자론에서 배우는 내용들이에요. 이런 걸 배우는 거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건 지금 다 외울 건 아니지만 이런 의미가 있겠다. 투자에서 이런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 자, 얼마 벌 거다라고 예상된다고 투자를 다 하는 건 아니에요. 투자 결정은 무조건 사람마다 다르다. 사람마다의 다른 기준을 뭐라고 한다? 요구 수익률이라 그래요. 이때 비교했을 때 요구가 작아야 뭔가 일이 벌어지는 거고, 투자에 대한 개념에서 지출은 현재 일어나지만 수입은 장래 발생하고 장래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입과 지출을 비교했을 때 당연히 수입이 커야 되는데 수입은 미래값이니까 이걸 현재값으로 바꿔놓고서 비교해야 된다. 바꿔놓는다. 미래를 현재로 당겨오는 걸 할인이라고 해요. 할인법이라 그래요. 유명한 단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6편에 금융론이 있는데, 금융은 자금을 융통하는 거죠. 자금 융통. 자, 금융론 한번 보면 6편의 금융론, 일단 이 단어 자금 융통을 줄여서 금융,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다? 대출. 가장 유명한 대출이 뭐냐면 주택을 담보로 잡고 대출 받는 거죠. 이 주택담보대출이 이게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내용이에요. 주택담보대출. 자, 주택담보대출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 상식이에요. 모기지론이라 그래요. 모기지론. 왜 그런지 나중에 또 배울 건데, 주택담보대출만 모기지론이라고 하지, 상가담보대출, 공장, 토지담보대출을 모기지론 하지 않아요. 주택담보대출을 모기지론. 근데 나라에서 주택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받을 때 마음대로 막 돈을 빌려주게 하면 투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나라에서 규제를 해요. 이런 정책을 뭐라고 하냐면, 나라가 규제하는 건 정책이라 그러죠. 무슨 정책? 금융정책이라 그래요. 이번에 부동산 대책도 무조건 금융정책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노란색 쓰고 있어요. 노란색. 외워야 되는 거야. 자, 금융정책에서 나라에서 대출을 요만큼만 해 라고 기준을 잡아주는 게 기준이 두 개가 있는데 외워야 돼요. LTV와 DTI. 물론 DTI보다 좀 더 강력해진 것을 DSR이라고 하는데 우린 전통적으로 LTV와 DTI, 이 두 개가 뭐냐? 이게 담보인정비율, 총부채 상환비율이라고 하는데 이 한글로 읽는 단어는 나중에 외워도 되니까 그냥 LTV, DTI, 영어로 무조건 나올 거예요. LTV, DTI. 금융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을 정해주는 것이 LTV, DTI예요. 여러분 이제 외워야 될 건, 얘가 상향 조정됐어. LTV, DTI가 50%에서 60%, 70% 이렇게 올라갔대요. 그게 무슨 의미냐를 알아야 돼요. 무슨 의미냐? 대출금의 규모가 커진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커진다. 대출금이 많아진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에서 야,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가 일어날 것 같아. 금융정책을, 규제를 강화해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LTV, DTI를 상향 조정해야 돼요? 하향 조정해야 돼요? 하향 조정해야 돼요. 이건 1년 동안 시험 문제에 계속 따라다닐 내용이니까. LTV, DTI는 금융정책을 얘기하는 거고, 이 단어, 얘가 상향 조정된다는 건 대출금이 많아진다는 걸 얘기해요. 하향 조정되는 건 대출금이 줄어드는 거지. 그럼 상식 좀 넓혀갈게요.
우리 시험 문제 나오는 내용이기도 하고, 노란색 얘는 우리 이제 사장님도 계시는데 누가 정할 거냐? 우리나라 공기관 중에 어디서 정할 거냐라고 할 때 어디서 정하냐면, 자, 1번 한국은행장, 2번 금융감독원, 3번 금융위원회. 몇 번? 그래, 정답이 나오고 있어요. 금융위원회예요. 우리가 이제 학개론에서 알아야 될 공기관이에요. 금융위원회. 은행들과 증권사의 관리감독, 증권시장이나 자본시장, 금융시장을 관리감독하는 공기관은 금융위원회예요. 이 아래 산하에서 행동을 하는 건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공기관이 아니에요. 이 금융위원회 산하 조직으로서 행동만 하는 녀석이고, 나라의 정책과 금융정책 관련된 은행이나 증권시장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은 금융위원회. 증권시장 관리감독 금융위원회. LTV, DTI 은행 규제하는 것도 금융위원회예요. 금융위원회 정한다. 이거 기억해 놔야 돼요. 금융위원회. 자, 그러면 주택담보대출이 있고, 그럼 대출을 받았다라면 갚아 나가겠죠. 갚는 방법을 상환방법이라 그래요. 상환하는 방법. 상환은 갚는 방법을 얘기해요. 이때 이제 자, 별표 한 100만 개. 우리가 배우는 대출했을 때 상환하는 방법 중에서 상환하는 액, 상환액, 뭘 갚아야 돼? 라고 할 때, 상환액이 뭐야? 라고 얘기할 때 원금을 얘기하냐, 이자를 얘기하냐, 아니면 원금과 이자를 합친 원리금을 얘기하냐 라고 할 때 우리가 배우는 건 무조건 다 뭘 얘기하냐면 원리금이에요. 우리가 배우는 건 원리금 상환 방식을 배우는 거예요. 원리금 상환 방식. 무조건 상환액은 뭐다? 원리금. 1년 동안 계속 따라다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건 여기에 원금 균등 방식, 원리금 균등 방식, 점증식 방식 세 가지를 배울 텐데, 이 세 가지 다 원리금을 상환하는 거예요. 원리금은 뭐예요? 뭐와 뭐 합친 거? 원금과 이자 합친 거. 원리금을 갚는 거예요. 원금만 갚는 거 배우지 않아요. 이자만 갚는 것도 배우지 않아요. 물론 우리 상식적으로 만기 일시 상환이라는 게 있어. 만기에 원금을 일시에 상환하겠다. 그럼 대출 기간 중에 뭐만 갚고 이자만 갚다가 만기에 원금을 다 상환하겠다. 이건 만기 일시 상환인데 이건 따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배우는 원금 균등 방식, 원리금 균등 방식, 점증식 방식 이 세 가지는 다 원리금 상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상환액이 뭐야? 이렇게 나왔어. 우리 학개론에서 뭘 얘기한다? 원리금 얘기하는 거예요. 원리금. 상환 방법을 배울 거고, 대출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대출 가능 금액도 계산을 해볼 거예요. 주택담보대출.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자, 노란색도 은행은 우리가 돈을 빌려주는 데가 은행이죠. 돈을 빌리는 사람은 우리 투자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돈을 빌리고 빌려받고 빌려주고 할 때 대출자는 누구일까요? 대출자. 은행이에요. 이게 헷갈리면 안 돼. 대출자는 은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돈 빌린 사람은 누구라 그래? 차입자라고 해야 돼요. 대출자는 대출 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대출자라고 얘기하면 대출자 은행이에요. 은행을 우리가 다른 말로 금융기관이라고 얘기하고, 대출자, 돈 빌리는 사람 뭐라고 한다? 차입자 또는 차주라고 하는 거예요. 차주. 이 단어 헷갈리면 안 돼요. 대출자는 은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행, 대출자 은행. 차입자는 돈 빌린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자,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이제 금융론이에요. 물론 여기에서 나중에 이것도 배울 거예요. 이 단어 좀 중요하니까 저당의 유동화라는 것도 배우고, 프로젝트 금융도 배우고, 프로젝트 금융. 여기에 부동산 투자회사, 부동산 투자회사 이런 걸 배우게 되는데, 잠깐만 봅시다. 뭐 들어본 얘기도 있고 좀 유명한 단어들이니까 잠깐 좀 해석만 해주면, 뭐 이건 그냥 들어만 보시면 돼요. 저당의 유동화, 유동화라는 걸 알아야 돼요. 유동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긴 한데, 유동화, 유동성을 우리가 얘기할 때, 자, 노란색 유동성, 이걸 현금, 전환,
가능성을 유동성이라 그래요. 현금 전환 가능성. 외워놔야 돼요. 이 단어. 현금 전환 가능성.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동산은 유동성이 큰 자산일까요? 작은 자산일까요? 유동성이 작은 자산이에요. 현금화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내가 건물이 하나 있어요. 10억짜리야. 이거 팔려고 내놨어. 바로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바로 안 팔릴 수도 있어요. 1년 지나도 안 팔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급하게 돈이 필요해. 급하게 10억짜리인데 원래 정상적인 거래하면 10억 정도에 팔려야 되는데 급하게 당장 내일 모레 돈이 필요해. 그러면 어떻게 팔아야 돼? 금매라는 게 있죠. 싸게 팔아야 돼. 원래 10억의 시장 가치가 있는데 뭐 9억에 판다거나 뭐 9억 3천에 판다거나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 내놓으면서 현금으로 바꿀 수 있죠. 이걸 현금화 시키면서 손해보는 위험이 있어요. 이게 부동산의 유동성 위험이라 그래요. 그럼 부동산은 유동성이 큰 자산이다, 작은 자산이다? 작은 자산이에요. 현금화가 어렵지. 주식은 어떨까요? 주식이나 채권 같은 거. 뭐 채권은 모른다 하더라도 주식은 매일매일 거래할 수 있죠. 내가 현금으로 바로 바꾸기가 어려워? 쉬워요.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큰 자산이라고 하고 부동산은 유동성이 작은 자산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유동성이라는 단어는 이런데 유동화라는 건 뭐냐면 유동성을 높이는 작업을 얘기할 때 우리가 유동화시킨다라고 얘기해요. 유동화시킨다. 현금 흐름을 원활하게 돈이 아주 잘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걸 유동화라고 얘기해요. 유동성이 부동산은 작다. 이거 기억해놔야 돼요. 부동산은 유동성이 작은 자산이라서 현금화가 어렵다. 환금성이 작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여기서 저당은 뭔지 모르겠지만 유동화가 일어나는데 유동성을 높이는 작업이겠구나 라고 하고 프로젝트 금융은 개발을 얘기해요. 개발 사업 할 때 건물 지을 때 돈 빌리는 걸 프로젝트 금융이라 그래요. 뭐 많이 들어봤을 사람도 있을 거예요. PF라고 하는 거. PF 금융도 배우고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에만 투자하는 주식회사를 얘기해요. 이 워낙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영어로 리츠라 그래요. 리츠. 워낙 또 유명한 녀석이에요. 리츠 이런 단어가 있다. 부동산에만 투자하는 주식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주식 투자할 때 리츠에 투자할 수도 있어요. 부동산에만 투자하는 주식회사. 자, 이런 걸 배우는 게 금융론이에요. 금융론. 자,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개발관리론은 개발하는 건 건물 짓는 거예요. 토지를 택지로 바꿔서 건물 지어서 분양해서 수익을 발생하는 과정을 이걸 개발, 부동산 개발, 토지 개발.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을 개발한다 또는 토지를 개발한다 이 말 나오면 이건 건물 짓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간단히 이렇게 나왔다고 봅시다. 개발 토지라고 나왔어요. 개발 토지. 개발할 수 있는 토지. 개발은 뭐다? 건물 짓는 거죠. 건물 지을 수 있는 토지를 얘기하잖아요. 건물 지을 수 있는 토지를 개발 토지라 그래요.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도시라고 얘기해요. 도시 토지가 뭐냐? 개발할 수 있는 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감정평가상 토지 분류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아까 건물 지을 수 있는 토지를 택지라고 얘기하죠. 택지.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개발은 건물 짓는 거. 개발 토지가 뭐야? 개발 토지, 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대부분 다 특별한 얘기가 없어도 택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 지을 수 있는 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걸 뭐 개발한 거 관리 잘하고 잘 팔자라는 거고. 마지막에 감정평가 한번 봅시다. 감정평가. 간단히 얘기하죠. 간단히. 지금 머릿속에 뭐 잘 정리는 안 되겠지만 이런 걸 배우겠네 라고 이렇게 재밌게 생각해 주시면 이 학습 목표 2교시가 그거예요. 감정평가는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엄밀히 따지면 가격과 가치는 달라요. 가격은 시장에서 사고 팔면서 결정되는 것이 거래되는 금액을 가격이라 그래요. 그럼 감정평가사는 거래가 얼마나 되었는지의 가격을 조사하러 다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부동산의 가치가 얼마일까를 판정할까? 가치를 판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평가는 가격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 가치를 평가하는 걸 가치평가를 감정평가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이제 이 단어가 중요해서 제가 자, 그럼 부동산의 가치를 볼 때 여러 가치가 있어요. 여러 가치가 있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따지는 건 경제적 가치를 얘기하는데 경제적으로 즉 얼마나 돈이 될 수 있느냐의 가치를 따져볼 건데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어떤 부동산이 있는데 이 가치가 높냐 낮냐를 따질 때 어떻게 기준을 잡냐면 과거에 돈을 많이 번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미래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느냐가 중요할까요? 미래예요. 과거에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에 돈을 많이 벌었는데 미래에 돈을 하나도 못 벌 것 같대. 가치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러니까 가치라는 건 미래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예상되어야 이 현재 가치가 부여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데 그럼 가치의 정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학문에서 장래 수익을 현재 값으로 당겨온 거야. 아까 당겨온 걸 뭐라고 한다? 할인 값이에요. 한글 값으로 할인한 값, 현재 값으로 할인한 값을 이걸 가치라 그래요. 자, 중요한 포인트. 이게 과거에 돈 번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에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야 이걸 현재 값으로 뭐 해왔다? 땡겨온 거예요. 그러면 가치는 말이 없어도 무조건 우리가 시점으로 봤을 때 미래 값이야, 과거 값이야, 현재 값이야. 이걸 뭐 했어? 땡겨왔어. 가치는 무조건 말이 없어도 현재 가치예요. 시점으로 봤을 때. 이건 그냥 학문을 배우면 상식이에요. 가치는 현재 값을 얘기하는 거야, 현재 값. 근데 이 가치의 현재 값은 과거에 돈을 많이 벌었다가 기분되는 게 아니라 미래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예상되어서 땡겨와서 부여되는 금액을 이걸 가치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가치를 평가하는 걸 감정평가라고 얘기해요. 가격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평가하는 거예요. 가치. 자, 그러면 이제 할인해왔으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 할인이라는 것도 많이 배우긴 할 건데 그럼 감정평가를 하는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3방식이라 그래요.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3방식에 각각 7가지 방법이 있는데 3방식 한 번만 잠깐 소개시켜 드릴게요. 첫 번째가 원가 방식이 있고 비교 방식이 있고 수익 방식이 있어요. 이건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개념으로 용어의 해석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원가는 뭐냐면 원가 시장에 있는 할머니가 뭔가를 팔면서 뭔가를 만든 걸 공예품을 팔면서 야 원가도 안 나와 이렇게 팔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원가는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의 합을 원가라 그래요.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의 합이에요. 비용의 합을 원가라 그래요. 그러면 건물의 원가는 뭘까요? 건물의 원가. 건물을 만드는 데 들어간 총 공사비 얘기하는 거예요. 총 공사비. 건물의 원가는 건물을 만드는 데 들어간 총 공사비 얘기하는 걸 이걸 원가라 그래요. 자, 그러니까 원가 방식은 야, 이 녀석을 만드는데 이 정도 돈이 들어갔잖아. 들어간 돈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얼마의 가치가 있겠다라고 판단하는 걸 원가 방식이라고 얘기해요. 자, 비교 방식은 당연히 비교하는 거죠. 시장에는 비슷한 녀석이 많이 있을까요? 비슷한 녀석. 같은 건 없어. 근데 비슷한 건 있을까? 비슷한 거 있겠죠. 이 비슷한 걸 노란색. 자, 비슷한 관계라고 얘기할 때 자, 비슷하대요. 뭐가 비슷한데 모양이냐 색깔이냐 이런 게 아니에요. 학문에서는 만족을 주는 정도가 비슷한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효용이라 그래요. 효용이 나오면 만족의 만족 주는 정도가 비슷한 것들이 시장에는 많아요. 이걸 우리가 자, 찍어봐요. 대체제라고 할까요? 보완제라고 할까요? 대체제예요. 대체제. 비슷한 걸 대체하는 거예요. 이거 헷갈리면 절대 안 돼요. 내가 대체한다는 얘기는 이걸 사려고 했는데 이걸 못 샀어. 못 사니까 다른 걸 사는 거죠. 다른 걸로 대체한다. 이거 대신에 비슷한 다른 걸로 대체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 관계는 비슷한 관계를 대체 관계라 그래요. 대체가 뭔가 반대 개념 이런 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다 버리고 대체제는 비슷해서 이거 대신에 다른 걸로 대체하는 거야. 대체제는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거. 이걸 대체제라 그래요. 시장에는 대체제가 많이 있을까요?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좀 넓게 생각해 보면 주택의 대체제는 뭐가 있을까? 주택. 아파트를 사야 되는데 아파트를 못 샀어. 어쩔 수 없이 아파트를 못 샀어. 그러면 뭘 살 수 있어요? 빌라 살 수도 있지. 단독주택 살 수도 있지. 연립 살 수도 있지. 오피스텔 살 수도 있지. 이런 게 주거용으로서 주택의 대체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는 이제 비슷한 대체제는 많이 있을 거야, 사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 비교 방식은 시장에 비슷한 녀석 대체제가 이 정도에 거래했어. 너랑 거의 비슷한 녀석이 5억에 거래됐대. 너도 5억 정도 하지 않겠어?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이게 비교 방식이에요. 수익은 자, 부동산에서 돈을 벌 수 있어요? 부동산에서 돈 벌 수 있어요? 어떤 돈 벌 수 있어? 부동산에 돈 어떻게 벌어? 내가 팔면, 지금 생각하면 내가 판다는 얘기는 아직 없어요. 지금 사서 살 때 10억 주고 샀는데 팔 때 13억에 팔았어. 그럼 가치가 3억이 올랐다는 거죠. 이거 가치 상승분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데 가지고 있어. 아직 안 팔았어. 가지고 있어도 수익이 있어요? 있잖아. 임대로 버틸 수 있잖아요. 내가 물론 살면 임대하지 못하지만 내가 이걸 돈을 버는 용도로 내가 건물을 샀다 투자했다라고 한다라면 돈을 내가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벌려고 건물을 샀다라고 하면 임대료 수익을 벌 수 있죠. 임대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은 1년에 임대료가 1,000만 원씩 벌어. 1,000만 원씩. 1년에 1,000만 원씩 벌어. 버는데 그러면 야 1년에 1,000만 원씩 버는데 투자를 한 사람이 요구 수익률이 한 10% 정도 요구해. 그랬을 때 이건 그러면 한 10억 정도의 가치가 있겠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수익 방식이라고 얘기해요. 각각의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것이 감정평가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구나. 야, 만드는데 얼마 들어갔으니까 얼마 하지 않겠어? 이걸 원가 방식. 단어 중요한 단어예요. 야, 비슷한 녀석이 이 정도에 팔렸으니까 너도 이 정도 하지 않겠어? 비교한다. 이걸 비교 방식. 야, 임대료를 한 1년에 또는 한 달에 얼마씩 벌어. 야, 이 정도 번다라면 야, 이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네. 이걸 수익 방식. 이걸 자, 여기 이제 이따가 설명할 내용이라서 잠깐 좀 소개시켜 줄게요. 수익 방식 중에 하나가 수익 환원법이에요. 환원은 되돌려 오는 걸 환원이라 그래요. 같은 말로 할인이라고 쓸 거예요. 할인, 수익 할인법, 수익 환원법. 자, 이때 수익은 과거 수익일까, 미래 수익일까? 가치는 얘를 땡겨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임대료를 이 정도 벌 거라고 예상되는 걸 땡겨와서 가치를 정하는 방법이 이게 수익 환원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 수익은 장래 수익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 중요한 건 과거에 돈 번 건 중요하지 않아. 과거에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미래 돈 못 벌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수익은 항상 학기론에서 배우는 수익은 과거 돈 번 게 아니라 미래 돈 벌 걸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예요. 미래 장래 수익을 땡겨와서 가치를 정하는 이런 감정평가 방법을 수익 방식에 있는 수익 환원법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된다. 자, 이런 게 이제 감정평가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해 줬어요. 자, 그래서 뭐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걸 배우겠구나.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걸 자세히 제가 잘 친절하게 잘 알아듣게 풀어줄 거니까. 자, 부동산이 뭔지, 수요 공급의 원리가 뭔지, 이게 일어나는 시장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문제가 있을 때 정부의 정책은 어떻게 펼쳐서 시장에 개입하는지, 이거에 대한 부동산의 지식을 바탕으로 뭘 잘해서 투자 잘하자.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이에요. 투자할 땐 돈이 필요해. 자금 융통하는 거 대출받는 걸 금융이라 그래. 근데 얘도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이 있어야 돼요.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학교로는 의사결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걸 잘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다 뒷받침돼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부동산은 개발을 해서 건물 지어서 관리 잘해서 분양도 잘해야 돼. 이 개발관리론. 부동산의 투자나 금융을 잘하려면 가치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이게 부동산의 가치 판단하는 게 감정평가. 감정평가라는 건 가격조사가 아니라 장래 얼마를 벌 거다라고 예상한 것을 땡겨와야 돼. 그럼 전문가가 필요하겠죠. 대충 그냥 우리 아버지가 야 이거 내후년에 얼마 벌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자료를 근거로 하여서 야 미래 이 정도 벌 것 같으니까
땡겨오면 이 정도의 가치가 있어 라고 하는 감정평가사 전문 직업이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장래 수익을 땡겨와서 가치를 정하는 수익 환원법, 이게 이제 3방식에서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이렇게 있더라. 이게 이제 1년 동안 배우게 될 내용들이에요. 여기에 이제 세세하게 이제 살을 붙여가지고 배우게 될 거고. 자, 그러면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로 공부를 하려면, 잘하려면, 이건 뭐 시험에 이 단원들이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이렇게 배운다라는 거에 대한 체계와 틀을 알고 있어야 공부가 훨씬 수월하게 쉽게 즐겁게 할 수가 있어요. 단원 외워야 돼요. 1단원이 부동산학 총론, 부동산이 뭔지, 2단원이 경제론, 경제활동 수요 공급이 일어나는 공간이 시장,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개입하는 걸 정책, 이게 부동산학의 기본 배경 지식을 얘기해주는 단원이고, 이걸 바탕으로 뭘 잘해야 된다? 투자를 잘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단원 투자론. 투자 잘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금융, 자금을 융통해야 돼. 근데 얘 두 개가 중요한 의사결정이 들어가 있어. 이 두 개를 뒷받침해 주려고 개발도 잘하고 관리도 잘해야 돼. 부동산의 가치도 잘 평가할 수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개발관리론, 감정평가론, 이렇게 해서 총 8단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시간이 뭐 1시간 좀 지났는데 바로 끝나진 않을 거예요. 조금 공부 좀 할 건데 잠깐 이거 머릿속에 한번 암기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1단원부터 8단원까지 우리가 1단원, 2단원, 3단원 계속 배워나갈 건데 순서대로 이 정도의 틀은 알고 있어야 나중에 전범위로 시험 볼 때 몇 단원에 무슨 내용, 몇 단원에 무슨 내용, 이런 내용들이 머릿속에 서랍을 딱 만들어 놓고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요. 1단원 총론, 2단원 경제론, 3단원 시장론, 4단원 정책론, 이걸 바탕으로 투자론, 돈 빌려야 된다, 금융론, 이걸 뒷받침해 주는 거, 개발관리론, 감정평가론, 이렇게 돼 있어서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겠다라는 내용인데, 이건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내용들만 간략하게 제가 설명해 준 거예요. 그래서 심심할 때 이거 들어도 괜찮아요. 물론 나중에 차차 자세하게 배우긴 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건데 중요한 내용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흐름을 놓칠 때는 이 수업을 한번 잠깐 들어봐도 괜찮아요. 쉬었다가 자, 오늘 테마 4에 토지의 특성, 아까 부부 연계 있었죠? 잠깐 소개 좀 시켜드리고 오늘 한 뭐 30, 40분쯤에 끝내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가 보죠.